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안다라는 말이 있죠. 뭐든 겪어봐야 인정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농담인데요. 식품안전에서는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해썹에서는 사람들이 먹었을 때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위해 요소라고 지칭합니다. 즉 먹게 되면 탈이 나는 물질들이죠. 그렇다면 이런 위해 요소는 어떻게 발견되고 지정되었을까요? 슬프게도 당연히 사건 사고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식품업체에서 기를 쓰고 제거하려 드는 위해 요소의 종류와 그에 얽힌 사건 사고를 다뤄봅니다. 위해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생물학적 위해 요소, 화학적 위해 요소, 물리적 위해 요소로 나누고 있고요. 식품 제조 기업에서는 이 세 가지 위해 요소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아니면 적어도 위험이 더 커지지 못하게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특히나 식품 품질 관리를 맡으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게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되죠. 그러면 이 위해 요소들에 대해 이제 좀 더 자세히 봐볼까요? 생물학적 위해 요소는 미생물이나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같이 생물에서 비롯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식품에 유해한 미생물이나 세균이 묻어있는 상태인 거죠. 인간도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소량은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증식하게 되면 복통, 설사, 고열 등의 증상을 유발하게 되죠. 이 생물학적 위해 요소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2011년 독일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입니다. 3,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집단으로 혈변, 신부전, 요독증후군 등의 증상을 보였고 그중 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이었죠. 1800년대도 아니고 2000년대에 이 정도 대규모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 독일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혀서 당국이 바로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유기농 발화채소에서 이콜리라는 균이 증식한 것이 원인이었다는 게 밝혀졌죠. 특히나 씨앗에 묻어있던 균이 씨앗이 발화하면서 같이 증식하면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발화채소는 씨앗에서 발화하고 얼마 되지 않아 상품으로 출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균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인접국에서 한동안 독일 농산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독일 농산품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급하락하면서 농산품 시장의 타격이 상당했습니다. 이후 발화채소의 생산 공정에서 씨앗에 대한 위생관리 지침이 전면 재검토되었고 씨앗 단계에서도 소독과 세척, 살균을 해야 된다는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화학적 위해 요소는 식품에 섞여서는 안 되는 화학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농약이나 세제, 중금속 같은 오염물질이나 또는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처럼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화학물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조리 시에 발생하는 화학물질도 여기에 포함되죠. 이런 물질들은 일단 이름부터가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한번 사건이 터지면 브랜드 이미지에는 사실상 사망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땡땡 브랜드 음료수에서 농약 검출이라고 신문기사에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철저히 방어해야 하는 위해 요소 중 하나입니다. 2013년 7월 인도 비하르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식사에 농약이 섞여 들어갑니다. 급식을 먹은 수십 명의 아이들이 복통과 구토, 혼수 등의 증세를 보이며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이 중 23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당시 인도의 무료 급식 프로그램에는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좋은 식재료가 보급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사건이 일어난 비하르주는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로 식료품 보관 창고가 없어서 교장 선생님 집에 급식을 위한 식재료를 보관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교장 선생님이 급식에 사용할 기름을 농약을 담던 통에 보관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상당한 양의 농약이 그대로 기름과 급식에 섞여 들어가 심각한 위해를 초래했던 거죠. 심지어 그 기름을 구매한 곳이 교장의 남편이 운영하던 식료품점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교장은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인도는 대대적으로 학교 급식용 식재료의 원산지, 납품 경로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식품 조달업체에 대한 검증 체계를 도입합니다. 특히나 잔류농약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했죠. 물리적 위해 요소는 간단히 이야기해서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돼지 뼈 조각처럼 원재료에서 발생하는 이물질도 있고요. 머리카락이나 금속 조각처럼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물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그 경중이 나뉘는데요. 머리카락이야 먹는다면 불쾌한 정도지만 금속 조각을 먹는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15년 9월 2일 존슨빌 제조협력사에서 제조한 패티에서 금속 조각이 검출되었다는 소비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존슨빌은 즉시 자체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약 4개월 전 생산된 물품부터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파악한 존슨빌은 9만 파운드, 약 40톤의 패티를 리콜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걸로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지만 11개 주로 판매되었기 때문에 리콜 운송비나 리콜한 제품을 폐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금액 손실이 상당했죠. 그 이후에도 존슨빌은 2018년부터 19년경 녹색 플라스틱 조각이 나와 10만 파운드를 또 리콜하고 23년에는 검은색 플라스틱이 나와 4만 파운드를 또 추가로 리콜했습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이물질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존슨빌에는 이물질 사건이 끊이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존슨빌이 소시지나 햄, 즉 가공육을 만들어 파는 회사라는 점입니다. 가공육을 만들어 팔려면 육류를 자르거나 섞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속 칼날이나 금속 기기 장비들이 마모되는 속도가 빠르죠. 고기를 다들 한번 잘라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냉동은 냉동대로 딱딱해서 칼날이 잘 안 들어가고요. 냉장육은 유연하고 질겨서 칼날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아무리 철제 장비라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조각이
뜯겨져 나갈 수 있고 그게 바로 위험한 철제 이물이 됩니다. 또 플라스틱 이물도 컨베이어 벨트나 청소 소일 등에서 혼입될 가능성이 높고 색상도 원물이랑 비슷하면 육안으로 식별하기도 어렵습니다. 아까 녹색 플라스틱 조각을 어떻게 발견하지 못했냐고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 이 제품은 할라피뇨 소시지 제품이었습니다. 할라피뇨와 플라스틱 조각이 색이 비슷해서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제가 가지고 온 사례는 각 위해 요소들의 어찌 보면 대표적인 사례들이고요. 사실 2025년에도 이런 위해 요소로 인한 식품 사건 사고들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다른 곳에서 유입되기도 하고요. 만드는 방법이나 사용하는 재료가 바뀌면 또 새로운 위해 요소가 생기기도 하죠. 식품 기업들은 이런 위해 요소를 찾아내고 또는 제거, 통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회사에 존폐가 걸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 한국식품정보원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위해 위해 요소 분석 실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원의 베스트셀러 수업 중 하나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